비밀리에 가려진 이로움환을 위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장만을 상징하는 이제 마크. 누가 봐도 김정은은 김정은인데 굳이 저거를 일명 뭐 1호 전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군단장까지 직통으로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밤에도 수시로 전화를 하는 거죠. 상사 전화 제일 싫어요. 북한의 이제 1호 열차에는 뭐 핵버튼도 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북한은 최고 지도자를 신적인 존재로 우상화하는 수령 국가죠. 이런 이유 때문에 김 부자를 위한 것들은 1호 제품이라고 불리면서 특별히 관리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밀리에 가려진 그들만의 세상, 1호를 위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홍민 선임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예, 저는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의 정치, 군사,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북한 이탈 주민 남희니 김영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호를 위한 행사에만 줄기차게 동원되었던 북한 이탈 주민 남인입니다. 예, 1호의 장수를 위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 기관 만수무강 연구소 출신인 김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이 나오셨네. 만수무강연구소? 네. 실제로 있는 기관인가요? 예, 저희가 있던 연구소는 만청산 연구원이었고요. 북한의 김부자의 건강 장수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만수무강 연구소가 3개가 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경쟁에 대해서는 약간 좀 등한시하는 사회인데 오직 저들이 건강만은 경쟁적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호위사령부 소속의 청암산 연구소, 주황당 소속의 기초과학연구원. 그러니까 저희는 주석궁전, 그러니까 군산의사당 경립이라고 하는 그 소속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개 연구소가 있었는데 저희 연구소의 명칭인 만청산 연구원은 김일성의 만년장수와 또 김정일의 영원한 청춘. 네, 그래서 만청산 연구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영생. 진짜예요? 네, 그렇죠. Forever Life. 네. 취업하게 되면 우선 첫째로 우리 명칭에 대해서 공식 알려주면 그때 처음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는 저희가 들어가면 이제 서약서를 써가지고 절대로 가족한테도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것도 비밀이고 또 명칭도 비밀이다 때문에 집에 가서는 그래서 만수무강을 위해서 일하는 연구소다 이렇게 말하라 해가지고 집에 가족한테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영원한 청춘이 부끄러운 줄 아나 북한 주민들마저도 만수무강 연구소라고 알고 있고요. 우리 연구소는 만청산 연구원이었거든요. 우리 다 처음 하겠네. 만년장수 영원한 청춘. 지금도 약간... 그 연구소가 존재합니다. 지금. 아니 연구원님 만수무강연구소 어떤 존재예요? 이제 만수무강연구소는 사실 이제 수령, 최고 지도자는 뭐 절대적인 존재죠. 그렇다 보니까 수령에 대한 건강이 곧 통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이 건강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최고 지도자의 신체 정보도 건강 정보라는 건 극비에 해당되죠. 이걸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비밀리에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만수무강연구소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아주 비밀리에 건강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당시로 무슨 이야기 했냐면 당위원회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거든요. 전 세계에 다 이런 연구소가 있다. 나라마다 그 나라의 대통령, 또 나라마다 그 나라의 왕들을 오래 살게 하는 왕립연구소가 있다. 영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영국 왕립연구소. 우리가 더욱 우리 수령님을 오래 살게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또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와 보니까 다 물어보니까 없대요. 다 그래서 아니 정치위 뭐 있고 뭐 안수무강 연구소 미국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 1호만을 위한 것들은 1등급 재료와 또 최고의 기술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오직 김치 일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자, 지금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1호만을 위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최고 지도자의 건강 문제와 관련된 보약식품,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다 아시겠지만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지도자들의 체형을 보면은
다 그냥 한눈에 공통점이 있죠. 비만하잖아요. 커요. 비만하기 때문에 이 비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심혈관 질환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김일성의 사망 원인도 이제 심혈관 질환의 일종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사전에 뭐 하기 위한 어떻든 보약식품이 굉장히 개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최고 지도자한테 운동하라고 시키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약을 통해서 이런 건강을 보강하고 대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에 이미 영양소가 많지 않아요. 이 보약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중에 식품 보약화 이런 말을 아마 생소할 거예요. 그쵸. 들어본 적 네. 없을 겁니다. 저희가 하는 연구는 뭐냐면 가축이나 그다음에 야채나 김부자가 먹는 모든 식자재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도 먹기 어려운 가장 비싸고 귀한 약재들 있잖아요. 네. 그 약재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약재가 아니라 짐승한테 약재를 먹여가지고 근데 그걸 가공 처리하게 되면 그게 들어가면서 동화가 돼요. 그럼 약성분은 있으되 그게 맛으로서도 나타나고 아, 식재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동화시켜 놓으면 성분이 적게밖에 안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그 효과가 하루씩 계속 먹으니까 일생을 먹으니까 효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식품 보약화. 뭔지 알겠어요.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지만 오직 김부자들만은 아, 할 수만 있는 그런 것이죠. 애초부터 그런 뜻이죠. 네. 동물대가 좋은 거 먹여서 그렇죠. 그다음에 김부주한테 먹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 식품들이 있어요? 1호를 위한 보약식품이? 아, 보약식품 중에는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단독으로 개발했던 제품이 있습니다. 혹시 계란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이제 평안도 쪽에 가면 평안남도에 염전 있잖아요. 네. 염전 조수지가 큰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못 먹는 해초가 막 자라면서 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다가 분석했습니다. 비타민부터 해서 미량원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닭한테 먹이는 걸 이제 운공목장이라고 특수목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먹였는데요. 계란 자체가 질이 완전히 다른 계란이 나옵니다. 이게. 달걀이? 그렇죠. 네, 그 성분 하나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했던 걸 가지고 그때 김정일의 그 여기를 말하면 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은 감사라고 했거든요. 감사장을 받은. 예. 아, 그래요. 어. 김정일의 영원한 청춘을 위해서 기여했다라는 것에 대한 상을 받으셨군요. 좋은 보약 식품이 나오면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검증하셨나요? 직접 드시나? 네, 검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감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 보는 것, 그러니까 시각. 예, 그다음에 시각, 씹을 때 쫄깃맛 뭐 이런 입안에서 그다음에 냄새, 후각. 식감, 냄새. 그다음에 뭐 촉각, 뭐 다 보는 거죠. 그쵸. 5가지 그 오감 분석 이렇게 말해요. 아, 촉각까지. 네, 그래서 연구소에 오감 분석 성원들이 한 10명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리고 미각이 중요해서 제품이 이제 살아야 만들었을 되니까. 때 기존의 제품과 이 제품들이 겉보기는 비슷하기 때문에 번호만 써놓는 거예요. 뭐 7번, 6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감 분석원들이 매 사람마다 딱 격리된 상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맛을 다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종합해가지고 평가됐을 때 오케이 하면 그거는 이제 합격된 거고 오케이 안 되면 그건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동물 실험에서 통과되면 사람 가지고 하는데 북한은 또 이제 여기서는 임상 실험 그러잖아요. 네, 임상 실험을 김일성, 김정일처럼 체격이 뚱뚱한 사람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북한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까? 잘 없죠.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평양의 고위 간부들을 특설로 공부시키는 학교가 있어요. 김일성 고급당 학교라고. 고맙다. 네, 거기 저희 초급당에다가 이번에는 시험구 30명, 대조구 30명 달라 하면 거기서 이제 명단을 줘요. 그럼 그 명단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데리다가 아침에 한 번씩 피를 다 뽑고 계란 생산한 거는 계란을 하나씩 다 먹이고 이쪽은 약이 들어가지 않은 계란 먹이고 이렇게 해서 콜레스테롤 함량도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도 보고 그리고 각종 이제 여러 가지 혈액상 그다음에 오줌 속에 그 여러 지표들이 변화가 있는 걸 다 보는 거죠. 아, 성분이. 네, 되게 전문적이네요. 근데 전문적으로 그 연구하죠. 간부들은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인데 자기들이 실험 대상이 됐다. 그렇죠. 그거 알면은 반응들이 어땠나요? 그거잖아요. 다 알잖아요. 북한에서는 이 간부들도 자기가 그런 임상 실험 대상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피를 뽑을 때마다 사실 피 뽑는 거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말을 못하는 거죠. 만약 내가 여기 대해서 의문시하거나 아니면 아이 안 좋다고 말하게 되면 정치범 가야 되죠. 아, 큰일 나니까. 예. 간부들을 생체 실험할 만큼 김 부자가 보약식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심한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품을 만들기 위한 식재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관리도 최고 수준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그 만수건강연구소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한 꿩이라든가 돼지, 뭐 칠면조 이런 관련된 농장들이 자체적으로 있고 또 생선이나 이제 주로 물고기류도 이제 수산사업소를 별도로 두고서 특별히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전국에 이제 특산물들이 또 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특산물도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품질로만 받아서 이제 사실상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이제 푸아그라를 많이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제 푸아그라를 위한 목장을 따로 만들 정도로 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아그라, 거의 거위간. 북한은 계산이라 그럽니다. 예? 계산이 학산 계산이 목장이라고 있는데 김정일이 푸아그라 사랑 때문에 결국 그 목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우리 연구소 산하에 있었거든요. 가보면 보이한테 강제이지 모기를 주입시켜요. 강제로. 강제 주입해야 간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식자재 하나하나에 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운공 목장이라고 오직 김부자만 먹는 가축을 키우거든요. 이렇게 운공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장보초가 쓰는데 그 목장 자체가 규모가 어느 정도 크냐면 7개를 합친 것만 해요. 근데 그 전체를 무장 호위 성원들이 다 보초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원들은 외부하고 마음대로 친척이 있어도 들어올 수도 없고, 예, 그리고 비밀담보 때문에 항상 보이부 감시가 엄청나거든요. 와. 근데 가족들 만날 수도 없죠, 그 안에서도. 네, 그런 이제 운공 목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관리를 하니까 정말 그 1호와 관련된 물품의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제 친구네 아버지가 974 부대에서 약간 김부자한테 올라가는 과일을 이렇게 선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친구가 한 번은 방울토마토를 한 봉지 그냥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저한테 이제 먹으라고 줬는데 저는 그때 방울토마토를 처음 봤어요. 진짜 본 적이 없었고 일부러 토마토를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그렇게 키우다 마는 건 줄 알았어요. 요만할 때 이제 따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처음 봤으니까 그렇게 처음 생각할 봤어요 수도 있죠. 방울토마토를. 네, 처음 보고 엄청 예쁜 거예요 방울토마토가. 근데 이게 불합격품이라는 거예요. 불합격품이고 이제 합격품은 이거보다 훨씬 더 예쁘대요. 그래서 야 대체 그럼 합격품은 얼마나 예쁜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올라가도 뭐 그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는 한 알 두 알 먹을지 말지래요. 그래서 그때 참 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영화 같은 거 보면 로열 패밀리 물도 고급 막 생수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혹시 북한 1호 물이 따로 있나요? 에비앙 막 이런 거. 예, 그렇죠. 북한 주민들은 그래서 알고 있는 게 샘물이라든가 강서 약수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강서 약수는 많이 들었을 거고 네. 북한 지역도 평안도 지역이 물이 좋습니다. 그쪽이 이제 신덕 샘물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신덕 샘물. 근데 그거는 1호 물이죠. 1호 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오는 물 자체도 좋지만은 나오면 그 물을 또 이제 멸균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다 이제 정화시키는 거고 그래가지고 일체 모든 김부자 먹는 식자재 씻는 물 있잖아요. 다 그걸 쓰는 거예요. 샘물을요? 샘물로. 샘물로. 샘물로 다 써요. 전 지역에 북한은 샘물 좋은 물 나오면 검사해보고 이 물이 좋다 하면 그다음에 그걸 딱 막아가지고 1호 물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검사해보니까 물이 좋다 하니까 이것도 내 거다 해가지고 딱 막아놓고 그러니까 1호 물이라는 게 신덕샘물 말고도 각 지역이 좋다는 물은 다 이제 김부자를 위한 물인 거죠. 그럼 미니 씨도 샘물 같은 거 못 먹겠네요. 북한 사람들은 뭐 샘물은 그러니까 저같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샘물은 구경도 못 하고 그냥 이제 그냥 수돗물 일반적으로 수돗물만 받아서 먹었고 수돗물의 질이 진짜 안 좋아요. 수돗물도 한국은 되게 질이 좋잖아요. 근데 북한은 평양이라고 해도 수돗물이 장마철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물 받아놓고 보면 밑에 모래가 깔릴 정도로 근데 그냥 그런 물을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했었죠. 그럼 북한 주민들은 생수를 어떻게 먹나요? 뭐 우리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생수 사업을 굉장히 적극 권장을 했죠. 특히 이제 김정은이 여기 생수에 대한 관심을 최근에 갖게 됐어요. 깨끗한 물을 좀 주민들에게 공급해 줘야 된다. 소위 이제 인민 친화적인 어떤 접근이죠. 그래서 이제 생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국가가 좀 주도하다 보니까 여러 개 이제 브랜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악산 물이라든가 뭐 금강산 물이라든가 정방산 물이라든가 이런 생수 브랜드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최근에는 이제 평양 같은 경우에는 이 생수를 끼고 다니는 게 약간 유행처럼 이렇게 돼 있고 우리랑 비슷하네요. 좀 돈 좀 있고 산다 하면은 대부분 이제 이 생수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게 약간 유행처럼 되고 있는 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와서는 생수는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국제적 추세로 좀 쫓아가자라는 이제 김정은의 발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 생활에서는 유엔 이제 세계 보건기구죠. 보건기구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는 비율이 한 67%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이제 국가적인 어떤 추리 보면은 좀 중하위권에 속하는 어떤 비율이고 워낙 전통적으로 북한이 수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 경험을 좀 얘기 드리자면 예전에 흥남에 마전 거기 휴양지로 갔었는데 거기서는 생수를 그 당시 2007년인데도 생수를 주더라고요. 병에게 담기는. 근데 병이 굉장히 플라스틱인데 얇아가지고 금세 쥐면은 찌그러질 정도의 얇은 거였고 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뚜껑을 닫아도 이게 밀봉이 잘 안 돼가지고 뚜껑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맛은 잘 모르겠는데 조잡한 약간 그런 구석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해주에 이제 수양산이 있습니다. 수양산에 이제 소위 이제 그 해주 주민들을 위한 이제 소위 이제 물을 가다 놓고 수질을 이제 물을 공급하는 거죠. 그걸 가봐서 봤는데 이게 소독약을 그냥 흰 약을 쭉 뿌리고 그리고 가두는 이 시설도 굉장히 낡고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물들이 이제 수도관을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수도관도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 좋죠. 어떤 때 이 굉장히 북한이 수질이 안 좋은 부분들을 인민 어떤 그 정책을 위해서는 좀 더 개선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최근에 어떤 생수 사업은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 불로장생약이라고 하잖아요.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약. 그런 거 있어요, 실제로?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오래 살고 죽지 않고 싶은 게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말이지 지금까지 뭐 불로장생약을 지금까지 와서도 과학이 발전해서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아직은. 근데 북한에는 저희 연구할 때 백두산 불로초에 대한 거는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한때는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염증이 생겨도 좋았고 상처에 그리고 소화하는데도 좋았고 모든 데 그것도 만능으로 맞는 약이 있었는데 그걸 찾아봐라. 백두산 불로초라고 했다. 그래 그 여러 가지 약초를 다 가져왔어요.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하나 지금 이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죠? 그래 보니까 그게 오리나무 도부살이라고 학명이 오리나무 도부살이에요. 북한 말로도 학명이 오리나무 도부살이고. 그런 약초가 있군요. 네, 근데 북한에서 우리 연구할 때는 오리나무 도부살이 학명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백두산 불로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백두산 불로초 연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술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초콜릿 만들 때도 원료가 들어가고 막 하면서 각종 제품 만들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여러 가지로 만들어봤지만은 사실은 김부자를 위한 불로장생약은 개발된 적도 없었고 그런 거죠. 이렇게 온갖 그 진귀한 이제 재료를 통해서 1호만을 위한 이게 보약식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82세, 그다음에 김정일 같은 경우는 69세, 그리고 김정은은 지금 굉장히 초고도 140kg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초고도 비만이죠. 그래서 건강 이상설까지 가끔가다 나오고 있고 그래서 1호 보약식품에 굉장히 집착은 하고 있지만 실제 건강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폭음, 폭식, 또 과음에다가 이제 일종의 담배 여러 가지도 하고 또 밤에도 계속 깨워가지고 이제 뭐 노심초사할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상적인 것부터 굉장히 큰 정책 결정까지 하나하나 다 관심을 갖고 이제 챙기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일 거로 보여지고 한편에서는 굉장히 권력을 유지하고 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곤할 거예요. 연이은 건강 이상설에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얼마 전부터 1호를 위한 새로운 아이템이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한번 사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뭐죠? 자켓 가죽. 이거 뭘 과시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거구나. 여기 배지? 예, 저게 이제 국무위원장만을 상징하는 이제 마크, 엠블럼 개념에 해당됩니다. 2024년에 김정은이 처음으로 자신의 어떤 상징화된 마크, 엠블럼을 옷이나 마이크나 이런 탁자 등에 부착하는 모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정은만을 위한, 국무위원장만을 위한 일종의 하나의 상징처럼 이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로고. 이게 이제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최근의 추세로 본다면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국가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라는 표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2018년, 19년에 이제 그 미국과 세 차례에 걸쳐서 회동도 하면서 정상회담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뭔가 주목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국가로서의 어떤 위상과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상징 심볼에 관심이 굉장히 커진 거죠.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백악관이나 이제 주요한 국가들 보면은 그런 상징적인 마크들이 있죠. Presidential 그래서 seal. 그렇죠.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자신들이 어떤 상징들을 저렇게 이제 고안을 해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는 군부대부터 시작해서 새로 창설되는 뭐 부대들 여기에도 새로운 각 부대의 마크들을 굉장히 최신의 어떤 디자인 형식으로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가 상징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은은 한마디로 북한 내에서는 최고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오직 김정은한테만 필요한 1호 상징이 된 거죠, 저게. 아니구나. 예.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 저는 좀 웃긴 게 국무위원회도 아니고 국무위원장이잖아요. 그럼 김정은 혼자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예. 누가 봐도 김정은은 김정은인데 굳이 저거를 갖다가 붙여놔야 되나? 국무위원회면 그 중앙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저걸 하고 다니는구나. 넌 상징이라도 될 텐데 혼자만 해야 돼. 혼자만 계속 저러고 다니면 어디 무슨 외국의 경매에 뭐 내놓으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도 그 에어포스 원을 이제 타거나 할 때 저렇게 이제 가죽 자켓을 입고 거기에 저런 비슷한 물론 이제 국무위원장이나 이런 용도로 따로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국가 상징 마크를 딱 이렇게 착용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걸 의도적으로 약간 흉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국가라는 그런 걸 계속 과시하려고 하네요. 그 사실 1호의 상징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집무실 아니겠습니까? 네. 공식 명칭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잖아요. 북한 1호를 위한 청사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그 사각형의 건물 한 3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경비가 워낙 삼엄해가지고 한 600m 떨어진 곳부터 해가지고 최소한 3개 정도의 초선은 기본적으로 거쳐야지만 청사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어떤 이런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또 이 밑으로 이제 남쪽으로는 이제 15 관저라고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이제 관저를 쓰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아주 특별하게 한 1.8m 정도 되는 두께의 담벼락이 굉장히 높게 쳐져 있어서 접근 자체가 굉장히 크게 이제 차단돼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00m 밖에서부터 버처를 선다고 했잖아요. 일반인은 600m에서 100m만 가까이 가도 이제 딱 서 타고 이제 못 오게 하고 실타를 다 이제 갖고 있어가지고 애초에 저쪽으로 갈 생각도 안 했었어요. 접근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미니 씨 집도 근처 평양 근처 네, 평양에서 있었어요. 이제 중구역을 많이 다니다 보면 저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 저기 어디로 들어가면 뭔가 집무실이 있든 뭐 저택이 있든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짐작만 할 뿐이지 들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에 이상하게 보거든요. 평양 사람들은 저길 왜 궁금해해? 그렇죠. 이런 건데 가끔씩 이제 평양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중구역에 저 가까운 곳으로 이제 도로에 까만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네. 한 7대가 지나가는데 교통이 통제가 되더라고요. 순간 통제가 되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쏜살같이 쉥 하고 지나가가지고 그냥 지나갔구나. 장군님 갔구나 그냥 그렇게만 봤었어요. 1호를 위한 집무실 내부는 어떨지 궁금하지 않나요? 네, 궁금합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김정은의 집무실. 야, 좋다. 예, 실제 여러 장 이제 저런 방식으로 저 공간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뭐 조용히 혼자 앉아서 찍은 사진도 있고 여러 사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러시아의 국방장관 세르게이 그 쇼이구가 왔을 때에 이제 방문했을 때에 이례적으로 이제 여기서 접견하는 모습을 공개를 한 건데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우방 중에 우방, 동맹 중에 동맹 국가의 그 고위급 인사들한테만 이제 허용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뒤에 이제 보시겠지만 그 대형 초상화가 2개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부분에서 의도적인 일종의 연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출이에요. 워낙 이제 김일성 시대 때부터 러시아와의 그 동맹으로서의 관계가 이미 있었고, 그다음에 전쟁에도 어떻든 같은 협력을 했던 부분이 있고, 또 김정일 시대 때는 뭐 러시아 워낙 이제 친분이 강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차례 방문을 한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김정은은 어떻든 선대로부터 쭉 북러 간에 협력을 해왔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런 집무실 공간을 접견 장소로 씀으로써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맥락이 아마 상당히 깔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사진 보니까 유선 전화기가 여러 대 보이네요. 일명 뭐 1호 전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 북한에 제가 있을 때도 저희 그 대학 때 같은 학급에 있는 친구 중에도 진짜 김부자 측근들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도 보면 아버지 그 서재 책상 위에는 전화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빨간 그 비로도라는 거 알아요? 빨간 비로도천, 비로도천이라고. 벨벳. 네. 빨간 뭐 벨벳 그런 이제 레드벨벳. 거기다가 네, 빨간 카펫 할 때 따로 무조건 특별하게 이제 올라난 전화가 있어요. VIP. 근데 그 전화에 그걸 이제 자랑스러워하는 거. 이거는 오직 수님과 장모님한테 오는 전화만 받는 거다. 오는 전화만 네, 걸 네. 순 없고. 걸지는 못하죠. 항상 오는 전화 받고 만약 긴급할 때 걸지는 몰라도 근데 그거 말고도 저희 이제 또 연구소가 있을 때 우리 연구원에 그 연구원 원장 겸 의사당 격리부 부장이라고 하는 신상균 그 사람 사무실 우리 자주 갔었어요. 가보면 그 사무실 그 부장 방 거기도 보면 전화가 한 4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예. 근데 김일성 전화 따로 있고 김정일 전화 따로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빨간 이자 벨벳 그런 걸 깔고 특수하게 따로 나 있고 나머지 전화는 이자처럼 각종 이제 산하 기업소들 뭐 각종 이제 국내 안에서 거는 전화거든요. 중요한 거는 보안이겠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따로 특별하게 이제 1호 전화는 따로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주황당에도 지하에 가면 주황당 교환이 있다. 각종 유선으로. 그러니까 이 무선 가지고 안 되잖아요. 유선으로 무조건 다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화가. 특정한 한 사람이랑만. 그러니까 이제 이자처럼 전화가 연결돼 놓을 수밖에 없는 게 매 전화마다 특수하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특수 관리되고 그게 다 도청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 전화기가 일종의 직통전화죠. 이 직통전화가 통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초기에 이 군 장악, 권력 장악이 아주 미약하던 시절이죠. 이 당시에 군 그 주요 간부들을 갖다가 숙청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길을 들이는데 이때 가장 유효하게 썼던 게 바로 이 직통전화입니다. 그래서 군단장까지 직통으로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밤에도 수시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대기 상태. 뭐 술을 먹거나 사적 어떤 생활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대기 상태로 긴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가 직할적으로 통치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직통전화의 어떤 정치이고 또 하나는 각 분야, 뭐 비서부터 시작해서 군부, 내각 각 곳에 이제 인사들, 고인사들과 다 이게 직통전화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거를 자기가 관할하고 있다라는. 모든 최고 지도자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하면 상사로부터 오는 전화 제일 싫어하잖아요. 네, 사내 괴롭힘. 상사 전화 제일 싫어요. 아니 북한에는 그 1호 전화 오면은 그냥 간부들이 어디서 뭐 촬영하거나 어디 보여지지도 않는데 바로 이게 윗단추까지 다 채우고 바로 이제 서가지고 앉았다가 서서 네, 서서 딱 전화를 받거든요. 트럼프도 김정일이랑 통화했는데 그런 전화기로 했겠네요. 이 트럼프랑 연결할 때. 예, 그래서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2018년, 2019년에 뭐 세 차례 이제 김정은과 만나긴 했는데 이 당시에 계속 그 이후에도 김정은이 계속 전화를 해와서 회담을 하자 그랬다, 뭐 요청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자주 발언을 하긴 했는데 실제 한 라인이 있는 것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그 과장법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직접적인 한라인 개념보다는 전화란 개념의 어떤 그 다른 수단들, 예를 들면은 뭐 뉴욕 채널, 그러니까 유엔을 통한 유액 채널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대사관 채널을 이용해서 연락이 왔다. 뭐 이 정도로 아마 이해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호만을 위한 전화는 특별하게 관리된다고 하는데요. 1호 전화의 실체 북클립에서 만나보시죠. 북한 매체에서 공개된 김정은의 집무실에는 유독 눈에 띄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책상에 나란히 놓인 4대의 흰색 전화기입니다. 이것은 일반 전화가 아닌 김정은과 연결되는 직통전화, 일명 1호 전화라고 불립니다. 1호 전화는 김정은이 간부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제가 있을 때는 김정일이었어요. 그런데 각 도에서 각 도당 책임비서, 북한 최고 유명의 대의원들입니다. 그 대의원들한테 전화를 할 수 있고 큰 기관의 기관장들한테까지 전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뭐 1호가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상대 측에서 또 뭐 대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전화를 위에다가 1호한테 전화할 수도 있고 이런 쌍방향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의 말이 그대로 전달되는 1호의 전화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데요. 유사시에 쓸 수 있게끔 된 거라 전기가 절단되면 배터리가
동작합니다. 전기가 일체 없이 배터리 한 달 이상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터리는 우리 뭐 북한에서 만든 배터리가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에 들어오는 배터리입니다. 수입도 최신 수입 배터리로 매번 바뀝니다. 1호 전화의 통신 시스템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1호 전화는 비싼 그 까벨이라고 해가지고 최고 3m, 그다음 최하 한 1.5m 내지 1.8m 그 정도 밑에 내 까벨을 묻습니다. 뭐 혹시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폭탄이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걸로 의해 가지고 장마라든가 피해 이런 걸 또 피해 가지고 3m 그 밑에 이렇게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저 전화선일 뿐이지만 1호가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 전화선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인력이 동원됩니다. 선로공이었던 그 역시 1호 전화선을 지키는 일이 임무였습니다. 최고위원회 대의원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한강도에. 역장실에 그 전화가 있었는데 그 저 역장실까지 가는 선로를 제가 지켰거든요. 근데 그 선로가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제가 지킨 건 한 8km? 최고위원회 대의원 그 방까지 가는데 한 4명 정도 그 구간 이렇게 해가지고 지켰죠. 그러니까 그걸 매일 지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무기까지 소지하면서 외부인 출입을 완전히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921호 우리가 다니는 직원의 보위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 청사를 보위대가 24시간, 24시간 지키는 거죠. 그 보위대라고 하면 이 보위대는 직접 무기 장탄하고 지킵니다. 그 청사가 있다면 조금 위쪽에 보기랑 고사총 중대라고 있습니다. 고사총 중대까지 921호를 방어하기 위해서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 출입 금지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원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기관장이 승인하에서 일부는 들어와야 된다 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지 그 외에는 못 들어옵니다. 1호 전화는 받을 때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1호 전화가 울리면 마치 김정은을 대하듯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요. 항상 군무서면 2명 그냥 기본에 3명 섭니다. 1명은 자고 2명이 거기 전화기 앞에서 지키곤 하거든요. 서다 보면 혹시 전화가 온다 하기라면 그분들은 전화를 연결해주고 2발짝 이상 뒤로 물러섭니다. 연결해주고 거기 들리지는 않지만 그게 그 안전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보안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2발짝 이상, 2m 이상 떨어져서 지킨다. 만에 하나라도 전선이 단선된다면 엄청난 비상사태로 간주됩니다. 끊긴다든가 이렇게 되고 뭔가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못 본 부위는 자동으로 신호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신호가 오게 되면 끊겼다 하게 되면 저희 즉시 보고하는데 도당에다 보고합니다. 도당에서부터 시작하면 도당은 각 군 그 지역 보안서부터 군부대까지 뭐 보위부까지 해가지고 반경 한 10km 정도는 포위하고 들어옵니다. 좁혀 들어옵니다. 그걸 다친다는 자체는 거기 벌써 간첩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선로만 끊어나면 그게 완전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1호 전화는 목숨처럼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구간 어느 구간에서 일이 터져 가면 그 사람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례로 삼지연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살벌한 1호 전화 관리.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인 만큼 큰 혜택도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침마다 동원 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동원이 없었고 그런 특혜도 있었고 그리고 뭐 전화도 놔준다는 특혜 그리고 921호 다니다 보면 나라에서 모여서 하는 일은 모든 게 다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자기도 본인도 아니게 뭐 혹시 비밀을 말한다든가 이렇게 정부에서는 또 이렇게 그 말을 새나가지 않게끔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한테 그런 혜택을 줍니다. 1호의 물품에도 무한한 충성심을 강요하는 북한. 하지만 현실은 북한 주민의 빈곤한 삶을 외면한 사치품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시설 때문에 움직이는 집무실로 불리는 1호 열차. 바로 태양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방색인데? 오. 진하다. 진한 그림. 네. 그러게요. 녹색 열차가 흔치 않은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예, 아마 이제 여러 추측이 가능한데요. 일단 이게 이동을 할 때 굉장히 느리거든요. 시속 한 50km 정도로 굉장히 느리게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속 터져. 장시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또는 한국의 정찰 자산이 워낙 이제 고도화돼 있고 실시간으로 이제 이 감시 정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의 노출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초록색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일단 2차적으로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마 이 김정은의 신변 보안 이것을 상당히 의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호 열차는 일반 열차랑 뭐가 달라요?
예,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웬만한 외부로부터의 폭탄이 이제 투여됐을 때도 그걸 견딜 수 있는 방폭, 방탄 장치가 이제 돼 있고요. 그다음에 82mm의 박격포를 쐈을 때도 견뎌낼 만큼의 시설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에 무장력도 보유하고 있고 그 안에 위성 항법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위성 TV도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기도 설치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앞서 얘기했던 직통 전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 지휘를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이제 1호 열차에는 뭐 핵 버튼도 있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헬기도 들어간다. 정말 별별 소문들이 다 있었잖아요. 와. 이 움직이는 집무실답게 1호의 전용 차량이 열차에도 탑재돼 있습니다. 1호 열차에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1호 차량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영상 함께 보시죠. 오, 들어가요? 와. 안 들어가죠. 이거 진짜 저거 큰가 보다. 저거 긁으면 바로 총살인가요? 야, 근데 진짜 들어가네요. 우와. 와. 이야. 겨우 지금 들어가려고 말랐는데 야, 별거 다 대박이다. 들어가요. 네. 그 구조는 어떻게 생겼어요, 1호 열차가? 공개된 게 많지 않아서 세부적으로 다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좀 약간 참고할 만한 증언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외무성에 근무했던 고용환 그 통일교육원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 증언에 따르면은 전용 열차가 12량으로 편성이 돼 있고 한 5량 정도가 최고조자를 위한 침실, 욕실, 뭐 식당, 또 집무실이나 통신실 등이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5량으로 구성이 돼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수행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의사, 요리사 뭐 이런 분들이 수행자로 있습니다. 이들이 수행용 차량으로 이제 따로 이제 분리가 돼 있어서 4인 1실 정도로 해서 한 량이 한 12개 정도의 방이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제 김정은 시대에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는 소상하게 지금 어떤 증언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 김 부사가 또 이제 워낙 또 미식가잖아요. 잘 먹고. 그래서 1호 열차에서도 이제 호화 요리가 나온다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어떤 거 나와요? 2001년 당시 이제 김정일을 수행했던 한 러시아군 사령관의 회고록을 우리가 좀 참조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러시아, 뭐 중국, 한국, 일본, 또 프랑스 요리까지 해서 와. 굉장히 다양한 요리를 주문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고요. 호화스럽다. 또 굉장히 신선한 걸 어떻든 제공해야 되니까 사실 랍스터 같은 경우에는 막 산채로 열차에 실려 있는 것을 봤다라고까지 얘기하고 랍스터가 있어요. 실제 뭐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온 뭐 보르도산, 뭐 부르고뉴산 와인. 이런 레드 와인들이 이야. 실려 있었다라고 이제 회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푸틴 대통령의 전용 열차도 김정일 열차만큼은 못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와. 이겨버리네. 원탑이네요. 열차에 있어서는. 근데 무조건 열차만 타고 다니시나 봐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신변대에서 엄청나게 이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지은 죄를 분명 알지 않습니까? 근데 공중에 올라서면 세계적으로 이제 그 비행기 위험 테러가 제일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차는 이자처럼 그래도 편성을 여러 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알려 안 주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다 보면 그래도 좀 피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차가 그래도 구중 안전치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죠. 이 1호 열차 내부가 공개됐나요? 네네 한번 이제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내부 중에서도 이제 김정은 집무실에 해당되는 이제 공간인데요. 뭐 그렇게 아주 호화롭다고 보이기는 좀 어렵고 그냥 일종의 소박한 보통의 이제 어떤 집무실처럼 보이는데 소박하네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진이 2020년에 공개된 이제 사진입니다. 이건 되게 세련돼. 아마 이제 1호 열차 내부가 상당히 리모델링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막 좋은데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진도 역시 이제 약간 회의 공간의 개념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연재해 같이 아주 급한 용무로 가서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해야 될 때 따로 회의장을 가기보다는 여기 이제 열차 칸에서 직접 회의를 하면서 진두지휘를 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차 공간에 이제 요 회의실을 공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열차라고 안 하면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상당히 세련된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네. 고급져요. 지난 기간에 이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북미 정상회담할 때 베트남 하노이까지 가는데 비행기 타면 3-4시간밖에 안 가는 거리를 그런 걸 기차 타고 갔었으니까 60시간이나. 그렇죠, 그때. 그래서 김정일이 유독 열차를 많이 탔잖아요, 박사님. 그렇죠. 거의 뭐 열차로 해외여행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김정일 집권 기간에 총 7차례 중국 방문을 열차로 했고요. 또 3차례 러시아 방문 때도 굉장히 특별 열차 형식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특히 이제 2001년에 모스크바를 방문 당시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23박 24일을 열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제 달린 것이죠. 거의 한 달인데. 네네. 절대 뭐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정상의 열차 이동 이 기록만 가지고는 상당히 최장의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집착한 거예요? 23박 24일 탈 정도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뭔가 보안의 문제, 이게 아마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982년에 이게 전용기 폭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일성의 전용기로 이제 일루신 62죠. 소련에서 제작한 일루신 62 여객기 5대를 이제 구입을 해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번 이제 순환 비행장에서 한번 시험 비행을 이제 한 거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전용기가 폭발해 버린 겁니다. 우와. 굉장히 충격이 컸겠죠. 지켜보고 있는. 네, 이게 이제 뭐 특별한 어떤 테러의 어떤 그 가능성은 낮더라도 어쨌든 비행기가 폭발하는 장면을 지도자가 본 이상 여기에 대한 공포심이 상당히 가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김정일은 특히 이제 열차 쪽을 더 선호했던 부분이 아마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 김정일 자신이 이 고소공포증이 약간 있다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행기를 탔을 때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분이 아마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차 시설이 잘 돼 있어도 열차는 선로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철도 제반 시설이 잘 마련돼 있나요? 1호만 정차하는 역이 북한에 한 19개가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용성 1호역, 그다음에 강대동의 1호역, 원산, 신의주, 해산 등의 이제 곳곳에 이제 이렇게 전용역이 있고요. 이 전용역은 사실상 다른 열차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이것만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그런 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일의 전용 별장격인 특각에서 이제 수키로에서 가깝게 이제 있는 곳이죠. 가깝게 있는 곳에 주로 이제 설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각 편하게 바로 내릴 수 있게. 바로 내릴 수 있게. 저도 그 북한에 있을 때 그때 이제 1호역 중에 하나가 왕도역이라고 있습니다. 왕도. 예, 왕도역이라고 그게 어디 있냐면 북한은 이제 백두산 올라가는 쪽이 이제 열차가 해산까지 해산시라고 하는 양강도 도소재지거든요. 해산까지 오게 되면 해산은 딱 중국 국경에 장백현이라고 하는 큰 도시하고 마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에 들어오기 전에 두 개의 정거장 전인 검산역이라고 하는데 그 검산역도 아니고 역도 근처에다가 따로 왕도역이라고 지었습니다. 실제 일반인들은 범접 못합니다. 거기는. 가보니까 놀랐어요. 완전히. 우선 김일성이 와서 삼전까지 올라가는 열차 노선은 완전히 별도로 따로 이제 1호 노선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철도역 가보니까 동화 속에 나오는 그림 같아요. 그래요. 역전 모양, 역전 모습도 웅장하고 멋있지만은 그 근처에다가 뭐 동화에 나오는 뭐 곰 모형, 뭐 여러 가지 짐승 모양들 있잖아요. 그 조각, 그 큰 조형물들을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페인트 칠을 멋있게 해가지고 곳곳이 막 세워놨고 또 거기서 1호 철도에서 역전에 오게 되면 바로 삼전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삼전 가는 도로가 또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1호 도로. 근데 먼 발치에서 가지 못하고 봤어요. 도로 포장을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 북한 도로는 일반 도로는 막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먼지서 봐도 그것은 막 그 도로가 정말 북한 땅에 있는 도로 맞는지 할 정도였거든요. 진짜 궁금하네요. 보안도 그렇고 아주 멋있게 하는군요. 최고 지도자가 열차를 자주 타고 다니는 게 소문이 나면 오히려 열차가 공격 타깃이 될 수도 있습니다. 1호 열차 관련 사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큰 사고였죠. 2004년 4월 22일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용천역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중국 방문을 마치고 김정일이 1호차가 용천역을 지난 다음에 불과 8시간 지난 후에 대폭발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한 거고요. 당시 북한이 여기에 대한 사상자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얘기 나온 거는 용천 소학교죠. 소학교 학생 70여 명을 포함해서 150여 명이 사망했다. 그래서 1,300여 명 정도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얘기를 되고 있고요. 그 반경, 그러니까 주위 용천역 폭발이 일어난 곳의 주변 4km의 반경 내에서 거의 모든 건물들이 다 내려앉을 정도로 엄청난 이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1호 열차가 그 역을 지난 몇 시간 뒤에 이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의도적인 사고였어요? 테러 뭐 폭발이었어요? 의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걸 암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했을 가능성도 일단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제 폭발 사고가 이제 강하게 일어난 상태에서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그 이후에 북한이 이것이 외부에 의한 소행이다라고 밝히진 않아왔기 때문에 일단 이 가능성은 일단 잠재적으로는 있지만 아주 확실하진 않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한 내에서는 주요 열차역에서
대형 폭발 사고들이 기존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특히 이제 함흥이나 흥남과 같이 이제 화학 공장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열차를 통해서 뭔가 화학 제품들이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폭발한 경우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발 소리가 뭐 주변 이웃 도시에조차 들릴 정도로 엄청났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양한 화학 제품들이 이동하는 과정에 폭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이제 봐야겠죠. 당시에 북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북한도 그걸 너무도 공개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은 주민들 속에 시시했거든요. 네. 근데 그 사고가 크게 났는데 그때 이제 김정일이가 외국 방문 갔다가 오면서 열차가 지나가는 그 시간대 비슷한 시간대에 폭파됐기 때문에 분명 이거는 뭔가 누가 이제 암살하기 위한 그러니까 테러를 하기 위한 거였다. 뭐 이런 말이 숭숭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뭐 2009년도부터 3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핸드폰을 쓰게 한 걸로 나와 있긴 한데 2004년도 이때 잠깐 따고다라고 해가지고 핸드폰을 좀 쓰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이제 핸드폰 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영천역 폭발 사고가 있고 나서 핸드폰 때문에 그걸로 연락을 한 거다 이런 소문이 돌았었고 그 이후에 아예 싹 못 쓰게 해가지고 그 말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핸드폰이 그냥 그때 못 쓰게 다 들어가 맞아요. 네, 다시. 그렇게 단속했던 적이 있어요. 이 정도 사고면 앞으로 열차 타는 것 또한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차를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이제 비행기 전혀 안 탄 건 아니죠. 그래서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할 때도 이제 자기 전용기 참매라고 하죠. 참매 1호기를 이제 타기도 하기 때문에 전혀 안 타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열차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그 여파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철저해졌어요. 그래서 1호가 도착하기 전에 역에는 역폭발물 관련된 각종 테러에 대비해서 경호하고 이제 비밀 요원들이 미리 이제 다 배치가 돼서 사전에 다 검색하고 그다음에 전기를 아예 차선의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열차들이 이 전기를 끊어버리면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이제 차단해버리는 그런 보안을 철저히 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호 열차도 위장수를 쓰나요? 다양한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 국가에서 하는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좀 갖고 있습니다. 주요 산과 그러니까 이게 소위 열차가 경유한 지역의 주요 산과 주요 지역에 군대들이 병력들이 전부 다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 2, 3일 전부터 사실상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지나가기 한 6시간에서 한 8시간 동안은 완전히 차단이 되는 상태고요. 철로 주변은 완전히 차단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 열차도 한 3개 정도가 한 2시간 간격으로 이제 지나가는데 첫 번째가 이제 소위 선발 열차, 그다음에 두 번째 본 열차, 그다음에 후발 열차 이런 순으로 해서 어디에 이제 탑승했는지를 식별하기가 좀 어렵게 혼돈을 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일종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 방식이랑 똑같네요. 참 그 1월차가 잠깐 지나가는 그 순간 때문에 이제 북한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그래서 그렇게 연착이 많이 됐던 거네요, 북한에서. 그동안 비밀에 가려졌던 1호를 위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북한의 젊은이들은 다른 나라 전쟁터까지 내몰리면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민들을 이용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1호만을 위한 세상, 북한의 민낯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